이게 무슨 냄새야. 야, 너한테선 아직도 썩은 생선 비린내가 진동을 한다. 천박하게. 졸업 40주년 동창회 명품으로 치장한 여자가 낡은 옷을 입은 한 여자를 모두가 보는 앞에서 조롱합니다. 30년 전 시장 바닥에서 생선 내장을 따던 가난한 소녀. 그녀는 오늘도 아무 말 없이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거만하기 짝이 없던 동창들의 남편 대형 로펌 대표와 건설사 회장들이 그녀를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은 것이죠. 살려주십시오. 부장 검사님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생선 비린내 난다며 무시당하던 그녀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조롱 한마디가 어떻게 남편들의 회사를 하루아침에 공중분해시켰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억울했던 순간이나 사이다 썰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새벽 4시 서울 서초동. 대한민국 권력의 정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수사본부 조사실. 철제 책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국내 재계 순위 10위권 대형 건설사 상무 조민석이 다리를 꼬고 앉아 거만하게 소리쳤습니다. 야, 검사 양반, 지금 시간이 몇 시야? 나 내일 골프 약속 있어. 영장도 없이 이래도 돼. 내가 전화 한 통이면 너희들 옷 벗기는 거 일도 아니야. 조 상무의 옆에는 국내 최대 로펌 변호사들이 병풍처럼 둘러서서 서류를 흔들고 있었죠. 불법 구금입니다. 당장 내보내세요. 젊은 검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피를 말리는 대치가 3시간째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철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한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화장기 없는 푸석한 얼굴, 질끈 묶은 머리, 무릎이 툭 튀어나온 회색 트레이닝복 바지. 누가 봐도 동네 청소부 아줌마 같은 너무나 초라하고 수수한 행색이었죠. 조 상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아줌마는 청소하러 왔어. 야, 나가. 지금 분위기 파악 안 돼. 하지만 그 순간 조사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앉아있던 젊은 검사와 수사관들이 벌떡 일어나 그 아줌마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였기 때문입니다. 부장님 오셨습니까? 그녀의 이름은 최명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부장검사. 법조계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다고 해서 서초동 독사라고 불리는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겉보기엔 콩나물 값이나 깎을 것 같은 평범한 아줌마였지만 그녀가 손에 쥔 볼펜 끝에서 대한민국 거물들의 목이 수없이 날아갔죠. 명주는 조 상무의 비웃음은 들리지도 않는다는 듯 맞은편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구겨진 영수증 뭉치를 꺼내 책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명주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막 걸어 나온 듯 쉰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서늘했죠. 조 상무가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쓰레기잖아. 명주가 하품을 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차명으로 운영하는 갤러리 쓰레기통에서 나온 겁니다. 어제 새벽 2시에 당신 비서가 파쇄기에 갈아버리려던 걸 우리 수사관들이 목숨 걸고 낚아챘죠. 이거 맞추느라 우리 애들이 밤새 눈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조 상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변호사들이 황급히 서류를 낚아채 확인했죠. 명주가 낡은 운동화 끝을 까딱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아주 재밌는 게 있더군요. 건설사 하청업체들한테 받은 리베이트 내역, 그리고 그 돈으로 산 그림들, 심지어 그 그림들을 누구한테 뇌물로 줬는지까지 아주 꼼꼼하게도 적어놨대. 조 상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명주는 피식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구치소 가서 따지세요. 긴급 체포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들, 지금부터 입 다무세요. 한마디만 더 하면 공무집행 방해로 같이 넣어버릴 테니까. 명주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것은 먹잇감을 앞에 둔 독사의 눈빛이었죠. 억울하면 법대로 해난 원칙대로만 하니까. 수사관들이 조 상무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조금 전까지 거만하게 소리치던 재벌 3세가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고 명주는 뻐근한 목을 돌리며 돌아섰습니다. 검찰청을 나오는 명주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밝아오고 있었죠.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검사였지만 검찰청 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다시 평범한 중년 여성이 되었습니다. 정문 앞에는 낡은 국산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남편 김상훈이 졸린 눈을 비비며 기다리고 있었죠. 상훈은 명주보다 2살 연상의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평생을 학생들만 가르쳐온 선비 같은 사람으로 명주가 며칠씩 집에 들어가지 못할 때면 묵묵히 도시락을 싸들고 검찰청 앞으로 찾아오곤 했습니다. 왔어, 피곤하지. 상훈이 건넨 따뜻한 보리차 한 잔. 명주는 차가운 손으로 그 온기를 감싸쥐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씻고 나오니 아침 8시. 식탁 위에는 상훈이 차려놓은 따뜻한 된장찌개와 생선구이가 놓여 있었죠. 명주는 숟가락을 들여다 멈칫했습니다. 식탁 한 구석에 놓인 휴대전화 화면이 반짝거렸기 때문입니다. 졸업 40주년 동창회 안내. 명주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동창회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명주의 코끝에서 환영 같은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비린내. 역하고 짭짤한 썩은 생선 내장이 섞인 듯한 그 지독한 비린내였습니다. 명주는 저도 모르게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신의 손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최고급 비누로 씻고 나온 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명주의 기억 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14살의 생선 가게 딸이었습니다. 40년 전 명주의 어머니는 자갈치 시장 바닥에서 생선을 팔았습니다. 새벽 3시면 어머니는 꽁꽁 언 손으로 생선 상자를 날랐고 명주는 학교 가기 전까지 어머니를 도와 생선 내장을 땄습니다. 한겨울에도 맨손으로 얼음물에 손을 담가야 했던 탓에 명주의 손은 늘 트고 갈라져 있었죠. 손톱 밑에는 시커먼 생선 피가 며칠이고 빠지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코를 막았습니다. 야, 어디서 썩은 냄새 안 나냐? 그 중에서도 가장 악랄했던 건 지영유지의 딸 박선영이었습니다. 어느 날 체육시간 선영이 명주의 체육복을 발로 툭툭 치며 말했죠. 야, 넌 좀 저리 가서 서 있어. 냄새 옴잖아. 너네 엄마가 시장에서 생선 대가리 친다며 너한테서 그 냄새가 진동을 해 천박하게. 반 아이들이 까르르 웃었습니다. 명주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살이 벗겨질 때까지 비누로 닦아냈지만 그 냄새는 뼛속까지 배어 있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의 겨울 어머니는 생선 좌판을 지키다 동상에 걸려 돌아가셨습니다. 병원비가 없어 진통제 몇 알로 버티다 떠나신 어머니.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의 손에선 생선 비린내가 났습니다. 명주는 결심했습니다. 내 몸에서 나는 이 비린내 내가 성공해서 다 덮어버리겠다고. 누구도 나를 우리 엄마를 천박하다고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그렇게 죽어라 공부만 해서 사법고시에 패스했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40년 만에 날아온 문자 하나가 그 경고했던 성공의 벽을 뚫고 14살 소녀의 상처를 건드린 것입니다.
동창회 문자내 갈 거야. 남편 상훈의 물음에 명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가가서 뭐해 뻔한 자랑질이나 듣겠지. 하지만 상훈은 명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아직도 그때 그 아이인 줄 알아. 당신 최명주야, 대한민국 부장검사라고. 도망칠 필요 없어. 가서 보여줘. 당신이 어떻게 이겨냈는지. 명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박선영. 그 이름이 혀끝에서 맴돌았습니다. 동창회라는 곳은 학창시절 잘 나갔던 아이들이 자신의 성공을 확인받으러 오는 자리. 선영은 반드시 올 것이었습니다. 명주는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검사복은 법원에 두고 다녔기에 옷장에는 평소 입는 수수한 옷들 뿐이었습니다. 명주는 가장 편해 보이는 베이지색 재킷과 검은색 슬랙스를 꺼냈습니다. 어디 명품 로고 하나 없는 시장에서 산 5만 원짜리 옷이었죠. 그걸 입고 가려고 내가 백화점 가서 좋은 옷 한 벌 사줄까? 명주는 고개를 저으며 눈을 빛냈습니다. 아니, 이게 나야 껍데기로 기죽을 거였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 난 최명주 그대로 갈 거야. 그녀의 눈빛이 다시 번뜩였습니다. 조금 전 조사실에서 재벌 3세를 노려보던 그 독사의 눈빛이었죠. 과연 40년 만에 만난 박선영은 낡은 옷을 입은 명주를 어떤 얼굴로 맞이할까요? 그리고 명주는 자신의 비린내 나는 과거와 어떻게 결별하게 될까요? 토요일 오후 5시 서울 강남의 피오테람.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부자들이 모인다는 특급 호텔답게 정문 앞에는 억소리 나는 외제차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차들의 행렬 사이로 10년도 더 된 낡은 국산 세단 한 대가 끼어들었습니다. 색이 바래 희미해진 회색 차체. 범퍼 한쪽은 긁혀서 검은 테이프가 붙어있는 볼품없는 차였죠. 운전석에서 상훈이 명주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겠어? 지금이라도 차 돌릴까? 명주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나 최명주야, 대한민국 검사라고. 기죽을 거 없어. 상훈은 안쓰러운 눈빛으로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래, 당신은 내 자랑이니까 다녀와. 데리러 올게. 명주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호텔 도어맨이 달려와 문을 열어주려다 명주의 옷차림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보풀이 인 베이지색 재킷에 무릎이 나온 검은 바지, 그리고 굽이 다 다른 낡은 구두. 도어맨은 명주를 호텔 손님이 아니라 뒷문으로 들어가야 할 직원으로 착각한 듯 무례한 표정으로 획 돌아섰습니다. 명주는 씁쓸하게 웃으며 회전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호텔 로비는 딴 세상이었습니다. 천장에는 집채만한 샹들리에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고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거렸죠. 명주는 잠시 그 압도적인 화려함에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어머니가 생선을 팔던 자갈치 시장의 축축한 시멘트 바닥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었으니까요. 명주는 옷깃을 여미며 2층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연회장 입구에는 졸업 40주년 동창회라는 화려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입구 접수대에는 명품 가방을 맨 동창 2명이 앉아 명찰을 나눠주고 있었죠. 명주가 다가가자 접수대의 여자가 명단을 훑어보지도 않고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 아주머니, 직원 식당은 지하 1층인데요. 여기로 오시면 안 돼요. 명주는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직원 아닙니다. 졸업생 최명주입니다. 네, 최명주요. 여자는 그제야 명단을 뒤적이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명주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아, 개구나, 시장통. 여자의 입모양이 실룩거렸습니다. 여기 명찰이요. 자리는 저기 제일 구석 테이블이에요. 명주는 명찰을 받아들고 연회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와 여자들의 높은 웃음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연회장은 이미 명품 패션쇼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샤넬, 에르메스, 구찌 등등 휘황찬란한 명품 옷과 가방으로 치장한 동창들이 삼삼오오 모여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죠. 명주가 들어서자 입구 근처에 있던 몇몇이 힐끔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명주를 보고도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 취급을 하는 것이었죠. 명주는 배정받은 구석 자리로 가서 조용히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최고급 코스 요리가 세팅되어 있었지만 명주는 물만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탔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중앙에서 하하호호하는 특유의 교태 섞인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선영이었습니다. 50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팽팽한 피부에 목에는 알 굵은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번쩍이고 있었죠. 선영의 주변에는 마치 여왕벌을 모시는 일벌들처럼 대여섯 명의 동창들이 둘러서서 아부를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 선영아, 너 이번에 남편이 또 건물 올렸다며. 말도 마, 골치 아파 죽겠어. 세금 때문에 머리가 다 빠질 지경이라니까. 선영은 짐짓 짜증나는 척하면서도 입가에는 거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 선영의 눈이 우연히 구석 테이블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고 있던 명주와 눈이 딱 마주쳤죠. 선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의 표정이었죠. 선영은 샴페인 잔을 든 채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를 내며 명주에게 다가왔습니다. 주변에 있던 동창들이 홍해 갈라지듯 길을 터주었고 시끌벅적하던 연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명주에게 꽂혔습니다. 선영이 명주의 테이블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명주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천천히 훑어보았죠. 경멸이 뚝뚝 묻어나는 시선이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명주 아니니? 선영의 목소리는 상냥한 척했지만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명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이다, 선영아. 명주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대답 대신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마치 냄새나는 쓰레기라도 앞에 둔 것처럼 얼굴을 잔뜩 찌푸리며 손으로 코앞을 휘저었죠. 잠깐만 얘들아, 너네 무슨 냄새 안 나니? 선영의 말에 뒤따라온 추종자들도 덩달아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어머, 진짜 무슨 쾌쾌한 냄새가 나네. 지하 냄새인가? 선영이 한 걸음 더 다가와 명주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명주야, 너 아직도 생선 파니? 연회장에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번졌습니다. 명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니. 선영은 명주의 낡은 재킷 소매를 손가락으로 집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 옷 봐라. 시장 바닥에서 주워 입은 거 아니니 딱 봐도 냄새가 배어 있잖아. 선영은 명주의 옷을 더러운 걸 만진다는 듯 탁 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핸드백에서 향수를 꺼내 명주의 눈앞에 칙칙 뿌려댔습니다. 어우, 독하다 독해. 40년이 지났는데도 그 천박한 비린내는 안 빠지나 봐. 향수 분무가 명주의 얼굴로 쏟아졌습니다. 독한 장미향이 코를 찔렀지만 명주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선영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선영아, 말 조심해. 명주의 경고에 선영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비웃었습니다. 어머, 얘가 눈 뜨고 대드는 것 좀 봐. 무서워라. 야, 너 주제 파악 좀 해라.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거적대기를 걸치고 나 물 흐리게. 선영은 샴페인 잔을 들어 명주의 발 앞에 일부러 쏟았습니다. 촥! 명주의 낡은 운동화가 젖어 들어갔습니다. 어머,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근데
어차피 더러운 신발이라 젖으나 마나 상관없지. 주변 동창들이 박장대소를 터뜨렸습니다. 깔깔깔 역시 선영이 성격은 시원시원하다니까. 야, 제 표정 좀 봐. 명주는 젖은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차가운 샴페인이 양말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주의 가슴 속에서는 그보다 더 차가운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죠. 지금 이 순간 명주는 당장이라도 주머니 속에 있는 검사 신분증을 꺼내 이들의 면전에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시하는 이 여자가 지금 당신 남편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부장검사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명주는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명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명주는 심호흡을 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영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실수할 수도 있지, 닦으면 돼. 명주가 테이블 위에 냅킨을 집어들려 하자 선영이 냅킨 통을 쳐서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어딜 감히 주제넘게 굴어. 넌 그냥 거기 찌그러져 있어. 우리 기분 잡치게 하지 말고. 선영은 흥하고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자, 얘들아, 우리끼리 건배나 하자. 저런 건 신경 끄고. 선영과 무리들이 다시 중앙 테이블로 몰려가 웃고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명주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구석진 테이블 젖은 운동화 바닥에 떨어진 냅킨. 모든 것이 40년 전 체육 시간과 똑같았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편은 없었습니다. 그때 연회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들이 우르르 들어오고 있었죠. 배우자 동반 모임이라더니 드디어 남편들이 도착한 모양이었습니다. 선영이 반색하며 달려나갔습니다. 여보, 여기야. 선영의 남편은 국내 굴지의 건설사 회장 윤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유명 로펌의 대표 변호사 강 대표가 들어오고 있었죠. 대한민국에서 돈과 권력 좀 있다는 남자들이 다 모인 자리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명함을 교환하며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강 대표님, 이번에 큰 건 하나 하셨다면서요? 에이, 윤 회장님만 하겠습니까? 그들의 웃음소리가 연 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선영은 남편 윤 회장의 팔짱을 끼고 보란 듯이 명주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봐라, 내 남편은 이런 사람이다. 너랑은 차원이 다르다 하는 눈빛이었죠. 윤 회장이 선영에게 물었습니다. 분위기 좋은데 저기 구석에 있는 저 여자는 누구야? 청소부야? 왜 저런 옷을 입고 있어? 선영이 킬킬대며 말했습니다. 아, 쟤네 동창이야. 어릴 때 생선 팔던 애인데 아직도 저러고 사나봐. 수준 떨어지게. 윤 회장은 인상을 찌푸리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호텔 물 관리 좀 하라고 해야겠구만. 기분 나쁘게. 그 말을 듣고 있던 명주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각또각 발소리를 죽이며 그들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명주의 움직임에 주변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선영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야, 너 어디 와, 오지 마, 냄새나니까. 하지만 명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선영이 아니라 선영의 팔짱을 끼고 있는 윤 회장 그리고 그 옆에서 웃고 있는 강 대표 변호사를 향해 있었죠. 윤 회장과 강 대표는 다가오는 명주를 보고 처음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촌스러운 아줌마는 뭐지 하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명주가 샹들리에 불빛 아래로 걸어 나와 얼굴이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 윤 회장의 눈이 탁구공처럼 커졌습니다. 강 대표가 들고 있던 와인 잔을 스르르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와인 잔 깨지는 소리가 연 회장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거만하게 웃고 떠들던 남자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승사자라도 본 듯한 공포에 질린 표정. 그들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설마. 명주는 그들 코앞까지 다가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젖은 운동화를 신은 채 짝다리를 짚고 삐딱하게 물었습니다. 윤 회장님, 강 대표님 여기서 뵙네요. 명주의 그 한마디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이제 폭풍은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이 오만한 남자들은 명주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냄새난다고 명주를 짓밟았던 선영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쨍그랑. 와인 잔이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붉은 와인이 하얀 대리석 바닥 위로 핏물처럼 번져나갔죠. 연회장에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깨진 와인 잔과 멍하니 서 있는 강 대표 그리고 파랗게 질린 윤 회장의 얼굴을 오가고 있었죠. 하지만 단 한 사람 박선영만은 이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들이 명주를 보고 놀란 것이 아니라 명주의 행색이 너무 더러워서 기분이 상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선영이 표독스러운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야, 최명주, 너 지금 무슨 짓이야? 선영은 명주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내가 감히 우리 귀하신 분들 기분을 망쳐 어디서 굴러먹던 그 짓꼴을 하고 나타나서. 선영은 씩씩거리며 윤 회장의 팔을 잡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진짜 창피해서 못 살아. 얘가 내 동창인데 정신이 좀 이상한가 봐요. 냄새나고 더럽죠. 내가 당장 내쫓을게요. 윤 회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지금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눈앞에 서 있는 낡은 점퍼 차림의 여자 최명주 부장검사만 보였으니까요. 일주일 전 검찰청 조사실에서 자신의 부하 임원들이 줄줄이 구속되던 날, 서슬 퍼런 눈빛으로 너도 곧 들어오게 될 거야 라고 경고하던 그 저승사자가 지금 눈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윤 회장은 헛바람 센 소리만 낼 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도 힘들 지경이었죠. 옆에 있던 강 대표 변호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명주에게 탈탈 털려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는 서초동 독사. 그녀가 왜 이런 차림으로 여기 있는 것일까? 이건 함정 수사다. 강 대표의 머릿속에는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남편들의 침묵을 분노로 해석했습니다. 여보, 왜 말을 안 해요? 화나서 그래요. 걱정 마,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선영은 테이블 위에 놓인 붉은 와인 잔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명주를 노려보며 이을 갈았습니다. 야, 최명주, 좋은 말로 할 때 꺼지라고 했지. 내 남편 화난 거 안 보여? 내가 감히 누굴 쳐다봐. 명주는 피식 웃었습니다. 화가 나셨나 보네, 윤 회장님이. 뭐? 선영은 명주의 태연한 태도에 뚜껑이 열렸습니다. 이게 진짜 미쳤나? 선영은 들고 있던 와인 잔을 명주의 얼굴을 향해 확 뿌려버렸습니다. 촥! 검붉은 액체가 명주의 얼굴과 머리카락, 낡은 베이지색 재킷을 적셨습니다. 비명소리와 함께 주변 동창들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명주의 얼굴을 타고 붉은 와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와인 냄새가 진동을 했죠. 선영이 빈 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제 좀 냄새가 덮이네야. 어때? 비린내보다 와인 냄새가 훨씬 고급스럽지 않아? 선영은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자, 여보, 속 시원하죠. 이런 건 이렇게 다뤄야. 그러나 선영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명주가 젖은 얼굴을 손으로 천천히 닦아내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윤덕수 회장. 명주의 입에서 남편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윤 회장의 다리가 풀려버렸습니다. 털썩? 윤 회장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벌벌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기어갔습니다. 명주의 젖은 운동화 앞까지. 여보, 뭐 하는 거예요? 선영이 기겁하며 소리쳤지만 윤 회장은 아내를 밀쳐내고 머리를 바닥에 쳐박았습니다. 주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부부장님. 윤 회장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부장 검사님인 줄 모르고. 윤 회장의 외침이 연 회장의 메아리 쳤습니다. 부장 검사. 순식간에 연 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선영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부부장 뭐라고? 그때 옆에 서 있던 강 대표 변호사도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명주 부장검사님, 강민석 변호사입니다.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강 대표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명주는 젖은 재킷을 털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강 변호사님 오랜만이네요. 법정 말고 이런 데서 보니까 반갑네.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부장님 옷이 다 젖으셔서 이걸 어쩌나. 강 대표는 자신의 최고급 양복 재킷을 벗어 명주에게 건네려 했습니다. 하지만 명주는 손을 들어 제지했죠. 됐습니다. 내 옷은 내가 알아서 해요. 그것보다. 명주의 시선이 바닥에 머리를 박고 있는 윤 회장 그리고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선영에게로 향했습니다. 윤 회장님 부인 되시는 분이 성격이 아주 화끈하시네요. 명주의 말 한마디에 윤 회장은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아닙니다. 저 여자가 미쳤습니다. 제가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 부장님 제발. 윤 회장은 벌떡 일어나 선영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날카로운 파열음이 연 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선영의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야, 이 미친 여편네야. 내가 지금 누구한테 와인을 뿌린 줄 알아. 당장 무릎 꿇어. 선영은 뺨을 감싸 쥔 채 멍하니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여보. 이분이 누구신 줄 아냐고.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최명주 부장검사님이셔. 내 목숨줄 쥐고 계신 분이라고. 선영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거짓말 말도 안 돼. 제가 무슨 검사야 생선 파는. 선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명확했습니다. 천하의 윤 회장이 바닥을 기고 있었고 대한민국 최고 로펌 대표가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명주는 천천히 선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와인에 젖은 모습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압도적인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명주가 선영의 귓가에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선영아 와인 냄새 좋네. 근데 그거 아니. 선영은 숨도 쉬지 못하고 굳어버렸습니다. 사람한테 씌운 오물은 닦으면 되지만 죄 지은 사람한테 씌워질 수갑은 닦을 수가 없어. 명주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자, 이제 파티는 끝났어. 명주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단축번호 1번을 눌렀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짧게 울리고 명주가 말했습니다. 박 수사관 나야. 지금 바로 진입해 영장 집행한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연 회장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검찰 수사관 10여 명이 들이닥쳤습니다. 꼼짝마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비명소리와 함께 도망치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었죠. 하지만 명주는 그 혼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서 있었습니다. 와인에 젖은 채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한 모습으로. 이것은 40년 묵은 비린내를 씻어내는 복수의 시작이자 정의의 심판이었습니다. 과연 선영과 윤 회장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명주는 이 긴 싸움을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꼼짝마 다들 손머리 위로 올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우아하게 와인을 마시던 사모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테이블 밑으로 숨어들었고 거만하게 어깨를 펴고 있던 사장님들은 얼굴을 감싸쥐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현장을 장악하는 데는 채 3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명주는 그 혼란스러운 풍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와인에 젖어 붉게 물든 재킷과 헝클어진 머리카락. 하지만 그 모습은 초라하기는커녕 피 튀기는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수처럼 서늘한 위엄이 서려 있었죠. 수사관 2명이 윤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윤덕수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명할 기회가 있으며 체포 적부심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사관이 윤 회장의 손목에 은색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 그 차가운 금소금이 연 회장의 소란을 뚫고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윤 회장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부부장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잠시 미쳤었습니다. 뇌물이라뇨. 저는 그저 성의 표시를 한 것뿐입니다. 억울합니다. 윤 회장은 명주의 바짓단을 부여잡고 애원했습니다. 명주는 젖은 발을 들어 윤 회장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억울한 건 구치소 가서 말씀하시죠. 성의 표시치고는 액수가 너무 크던데요. 차명 계좌로 들어간 돈만 50억이 넘습니다. 50억? 윤 회장의 눈동자가 풀렸습니다. 자신이 꽁꽁 숨겨두었다고 믿었던 비밀 장부가 이미 검찰 손에 들어갔다는 걸 직감한 것입니다. 옆에 있던 강 대표 변호사도 사색이 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대표답게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려고 머리를 굴리고 있었죠. 강 대표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명주에게 다가갔습니다. 최 부장님 아니 최 검사님 우리 사이에 1억이입니까? 저 강민석입니다. 사법연수원 기수로는 제가 선배인 거 아시죠? 우리가 법조계 선후배로서 이런 오해는 풀 수 있지 않습니까? 강 대표는 은근슬쩍 학연과 지연을 들먹이며 명주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명주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강 대표를 노려보았습니다. 선배님, 네 말씀하십시오. 최 부장님. 정관예우 찾으시나 본데 번지수 잘못 찾으셨습니다. 저는 선배 대우해드린 겁니다. 후배가 선배님 손목에 직접 주갑 채우는 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수사관 시킨 거니까요. 명주의 말에 강 대표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강민석 씨 당신도 공범입니다. 윤 회장 비자금 세탁해주고 수수료 챙긴 거 로펌 압수수색하면서 다 나왔습니다. 뭐시? 강 대표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대한민국 법조계를 쥐락펴락하던 거물 변호사가 자신의 후배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이 강 대표의 양팔을 결박했습니다. 그때까지도 멍하니 서 있던 선영이 갑자기 악을 쓰며 달려들었습니다. 이거 안 나 내 남편한테 손대지 마. 너희들 내가 누군 줄 알아. 우리 아버지가 누군 줄 아냐고. 선영은 이 상황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조차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저 명주가 자신의 파티를 망친 회방꾼으로만 보이는 듯 명주를 향해 손톱을 세우고 달려들었죠. 야, 최명주 너 미쳤어.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이 깡패들 안 내보내. 하지만 선영의 손은 명주에게 닿기도 전에 수사관에게 제지당했습니다. 박선영 씨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선영의 팔을 꺾어 뒤로 결박했습니다. 아가파 이거 나놓으란 말이야. 선영은 발버둥을 쳤지만 건장한 수사관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선영은 바닥에 무릎을 꿇린 채 고개를 들어 명주를 쳐다보았습니다. 분함과 억울함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공포가 뒤섞인 눈빛이었죠. 명주야, 너 나한테 왜 이래? 우리가 친구잖아. 어떻게 친구 남편한테 수갑을 채워? 친구. 명주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생선 비린내 난다고 코를 막고 와인을 뿌려대던 여자가 이제 와서 친구 타령을 하는 꼴이라니. 명주는 선영의 앞으로 다가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선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선영아, 넌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뭐? 사람을 껍데기로만 판단하고 내가 가진 돈과 배경이 영원할 거라고 믿는 거. 명주는 손을 뻗어 선영의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툭 건드렸습니다. 이거 윤 회장이 횡령한 돈으로 사준 거지. 이것도 증거물이야. 압수해. 명주의 지시에 수사관이 선영의 목걸이를 풀어 증거물 봉투에 담았습니다. 안 돼, 내 거야. 내 목걸이라고. 선영은 비명을 질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자, 다들 연행해. 명주의 짧은 명령에 수사관들이 윤 회장과 강 대표 그리고 선영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줄줄이 굴비 엮이듯 끌려가는 그들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연회장에 남아있던 다른 동창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불똥이 튈까봐 명주와 눈이라도 마주칠까봐 고개를 푹 숙이고 벌벌 떨고 있었죠. 명주는 젖은 재킷을 벗어 팔에 걸쳤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서 있는 동창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간 동창들이 흠칫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명주야, 아니 부장검사님, 저기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어. 맞아, 선영이가 하도 난리를 쳐서 그냥 맞장구만 쳐준 거야. 우리도 걔 싫어했어. 조금 전까지 선영의 옆에서 같이 코를 막고 비웃던 여자들이 이제는 명주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명주는 그 비겁한 얼굴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40년 전 자신을 따돌리고 괴롭히던 그 얼굴들과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강자 앞에서는 비굴하고 약자 앞에서는 잔인한 인간의 본성. 명주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죄 지은 사람만 잡아가니까 밥들 편하게 드시죠. 밥값이 아까우니까. 명주는 미련 없이 등을 돌려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 동창들의 안도의 한숨소리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명주는 듣지 않았습니다. 호텔 로비를 걸어 나오는 명주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비록 옷은 와인으로 엉망이 되었고 머리는 헝클어졌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던 40년 묵은 체증은 시원하게 뚫려버렸으니까요. 호텔 정문 앞에는 여전히 상훈의 낡은 회색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훈은 명주의 몰골을 보고 깜짝 놀라 차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옷이 왜 이래 다쳤어? 상훈은 손수건을 꺼내 명주의 얼굴에 묻은 와인 자국을 닦아주었습니다. 명주는 남편의 따뜻한 손길에 비로소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야, 그냥 와인 좀 뒤집어 썼어. 시원하게 샤워했다고 생각하지 뭐. 상훈은 안쓰러운 듯 명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생했어, 우리 마누라. 명주는 남편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상훈에게서 나는 낡은 스킨 냄새와 섬유 유연제 냄새. 그것은 그 어떤 명품 향수보다 편안하고 향기로운 냄새였습니다. 집에 가자, 배고프다. 그래, 가자. 내가 김치찌개 끓여놨어. 차는 화려한 강남의 야경을 뒤로하고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명주의 싸움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잡아들인 먹잇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죗값을 치르게 하는 진짜 싸움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내일 아침이면 검찰청 조사실에서 진짜 신문이 시작될 것입니다. 독사의 이빨은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법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요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평소 같으면 조용해야 할 일요일 아침이지만 11층 특수수사본부는 전쟁터를 방불케 할 만큼 분주했습니다. 어젯밤 호텔 연회장에서 줄줄이 연행되어 온 거물급 인사들 때문이었죠. 조사실 1번 방. 어제까지만 해도 수백만 원짜리 양복을 입고 거들먹거리던 윤 회장은 이제 푸른색 수의를 입은 초라한 노인네가 되어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는지 눈은 퀭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기름에 절어 있었죠. 철컥.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 차림의 명주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호텔에서의 그 낡은 점퍼 차림이 아닌 대한민국 검사의 서슬 퍼런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윤 회장은 명주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려다 수갑에 제지당해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부부장 검사님 오셨습니까?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다 불겠습니다. 윤 회장은 비굴하게 두 손을 빗봤습니다. 명주는 대답 없이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수사 기록 뭉치를 책상 위에 쿵 하고 내려놓았죠. 그 둔탁한 소리에 윤 회장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윤덕수 씨 살려달라고요. 여기 기록 보니까 당신이 죽인 하청업체 사장님들만 3명입니다. 그분들은 살려달라고 안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강 변호사가 다 알아서 처리한 겁니다. 윤 회장은 다급하게 옆방에 있는 강 대표 변호사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명주는 피식 웃으며 녹음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검사님,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윤 회장이 비자금 안 만들어 오면 로펌 계약 끊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강 대표의 목소리였습니다. 윤 회장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이 배신자 놈이 내가 저한테 쳐들인 돈이 얼만데. 명주는 녹음기를 끄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들으셨죠? 강 변호사는 이미 자백하고 형량 협상 들어갔습니다. 당신이 빠져나갈 구멍은 이제 없다는 뜻입니다. 윤 회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40년 동안 쌓아올린 거대한 모래성이 파도 한 번에 쓸려나가듯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명주는 윤 회장 앞으로 사진 한 장을 밀었습니다. 어제 선영이 명주에게 뿌렸던 그 와인병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당신 아내가 제 얼굴에 부은 와인 한 병에 500만 원짜리더군요. 그 돈이면 우리 엄마가 시장에서 1년 내내 생선 팔아야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명주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당신들은 그 돈이 우습겠지만 그 돈에는 피눈물이 묻어 있어 당신들이 밟고 올라선 사람들의 피눈물 말이야. 윤 회장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한편 조사실 3번 방에서는 선영의 악에 바친 비명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나는 그냥 남편이 주는 카드 쓴 것밖에 없어요. 내가 무슨 돈 세탁을 해요. 억울해 죽겠네 진짜. 선영은 머리를 산발한 채 수사관에게 대들고 있었습니다. 화장이 다 번져서 눈밑이 시커멓게 변한 그녀의 얼굴은
어제 호텔에서의 우아한 사모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도끼 오른 아줌마일 뿐이었죠. 명주가 3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영은 명주를 보자마자 달려들 기세로 소리쳤습니다. 야, 최명주, 너 잘 왔다. 내가 시켰지. 내 남편 잡아가라고. 내가 꼬드긴 거지. 명주는 한심하다는 듯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니 박선영. 뭐? 명주는 서류 한 장을 선영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내가 운영하던 갤러리 장부야. 여기 내 도장 찍혀 있지. 남편이 빼돌린 돈으로 껍데기만 있는 그림 사들여서 기자금 세탁한 거 내가 직접 사인했잖아. 선영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냥 오빠가 도장 찍으라고 해서. 그게 공범이라는 거야. 무식한 것도 죄라고. 명주의 일갈에 선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자랑하던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 강남 아파트 외제차, 그거 다 국고로 환수될 거야. 너 빈털털이 됐다고 이제. 빈털털이. 선영은 그 단어에 충격을 받은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평생을 돈 자랑으로 살아온 그녀에게 가난은 감옥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었으니까요. 아니야, 말도 안 돼. 내 돈, 내 아파트. 선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명주야, 내가 잘못했어. 친구야, 제발 나 좀 봐줘나. 돈 없으면 못 살아, 알잖아. 우리 사이에 이러지 말자. 응. 선영은 명주의 바짓단을 잡고 매달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냄새난다고 닿기도 싫어하던 그 바짓단이었습니다. 명주는 씁쓸한 표정으로 선영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선영아, 냄새 안 나니? 뭐? 지금 내 손에서 돈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해. 내가 났던 생선 비린내는 씻으면 지워지지만 내 마음속에 밴 탐욕의 냄새는 평생 안 지워질 거다. 명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조사실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선영의 처절한 통곡 소리가 들려왔지만 명주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명주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밤새 내리던 비가 그치고 파란 하늘이 드러나 있었죠. 마치 40년 묵은 먹구름이 거친 명주의 마음 같았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남편 상훈이었습니다. 그는 한 손에 따뜻한 도시락을 들고 서글서글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여보, 밤샜지. 배고프겠다. 밥 먹자. 상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하고 평온했습니다. 명주는 달려가 남편의 품에 안겼습니다. 여기 검찰청이야. 직원들 봐. 상훈이 쑥스러운 듯 말했지만 명주를 밀어내지는 않았습니다. 명주는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다 끝났어. 여보, 진짜 다 끝났어. 그래, 고생했어. 이제 집에 가서 푹 자자. 명주는 알았습니다. 자신을 지탱해 준 건 검사라는 직함도 권력도 아닌 묵묵히 곁을 지켜준 가족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401호 법정. 평소라면 엄숙해야 할 법정이지만 오늘은 방청석이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었습니다. 재계 순위 10위권 건설사 회장과 국내 최대 로펌 대표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이 줄줄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 윤덕수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12년에 벌금 500억 원을 선고한다. 땅땅땅. 판사 봉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12년. 이른이 다 된 윤 회장에게는 사실상 종신형이나 다름없는 형량이었습니다. 윤 회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피고인석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판사님, 12년이라니요. 너무합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윤 회장은 울부짖었지만 교도관들은 그를 거칠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어서 강 대표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 그 법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운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선영. 피고인 박선영은 범죄 수익 은닉 및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또한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아파트와 미술품 등 일체의 재산을 몰수한다. 선영은 멍한 표정으로 재판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감옥에는 가지 않게 되었지만 그녀에게는 더 가혹한 형벌이 내려진 셈이었습니다. 전 재산 몰수. 평생을 돈으로 사람을 금 나누고 명품으로 치장하며 살아온 그녀에게 빈털터리가 된다는 건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재판이 끝나고 명주는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많은 취재진이 명주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최명주 부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판결에 만족하십니까? 명주는 마이크 앞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호송버스에 오르는 윤 회장과 강 대표 그리고 초라한 모습으로 법원 정문을 나서는 선영의 뒷모습에 머물렀습니다. 선영은 입고 있던 명품 옷도 가방도 다 압수당하고 시장에서나 볼 법한 헐렁한 티셔츠 차림으로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6개월 전 명주가 입었던 옷과 묘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명주는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벌을 받고 땀 흘려 일한 사람은 대우받는 것, 그게 상식입니다. 저는 검사로서 상식을 지켰을 뿐입니다. 명주는 그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취재진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명주는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구수한 청국장 냄새가 났습니다. 상훈이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나오고 있었죠. 왔어, 뉴스 봤어, 고생했네 우리 마누라. 명주는 가방을 내려놓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식탁 한가운데에는 뚝배기에 담긴 청국장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그 옆에는 노릇하게 구운 고등어 한 마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고등어. 40년 전 그토록 지긋지긋해했던 그 생선이었습니다. 명주는 젓가락으로 고등어살을 크게 떼어 입에 넣었습니다. 짭조름하고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어때, 맛있어? 상훈이 물었습니다. 명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맛있네 아주. 명주는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생선에서 비린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것은 생선의 문제가 아니라 명주의 마음속에 있던 열등감과 상처가 만들어낸 냄새였다는 것을 말이죠. 명주는 식사를 마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40년 전 자갈치 시장 좌판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사진이 부끄러워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지만 이제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꺼내두었습니다. 명주는 사진 속 어머니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나 해냈어. 이제 아무도 우리 보고 냄새난다고 안 해. 사진 속 어머니가 그래, 장하다, 내 새끼하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명주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어디선가 꽃내음이 실려왔습니다. 그것은 명품 향수보다 훨씬 은은하고 깊은 진짜 사람의 향기였습니다. 명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속까지 시원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녀를 짓눌러왔던 비린내와의 전쟁은 그렇게 조용히 끝이 났습니다. 껍데기로 사람을 판단하던 이들은 모두 무너졌고 알맹이로 버텨온 명주는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진정한 품격이란 화려한 옷이나 보석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당당한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명주는 온몸으로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에 계신 어머니가 명주를 내려다보며 윙크를 보내는 것처럼 말이죠. 명주는 미소 지으며 창문을 닫았습니다. 내일은 또 내일의 해가 뜰 것이고 명주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5만 원짜리 점퍼를 입고 검찰청으로 출근할 것입니다. 그녀는 대한민국 부장검사 최명주니까요. 오늘 준비한 사이다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껍데기만 화려한 삶보다는 명주처럼 알맹이가 단단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들이 있나요? 그런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걷는 여러분이 되시길 저 연희스토리가 응원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과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 저 연희스토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가슴 뻥 뚫리는 시원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희스토리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당당한 하루 보내세요.